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쾌청했고 동기들 단톡방은 아침부터 떠들썩했죠. 글램핑이네, 바다 낚시네, 스크린 골프네, 다들 주말을 만끽하러 나갈 채비를 하는 동안 저는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 카드를 찍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 본부 최상무님, 그러니까 제 직속 상사께서 본인 차를 한남동 자택 주차장에 가져다 놓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박 과장, 오늘 내 차 좀 집에 갖다 놔. 집 주소는 알지? 차 키는 조수석 수납함에 넣어뒀어. 한창 야근으로 지쳐있던 금요일 밤, 그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먼저 퇴근해버리던 최상무님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선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튀어나왔죠. 내가 기사 딸린 머슴인가? 하지만 별 수 있겠습니까? 그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웃어 보일 뿐이었죠. 그래야 이 팍팍한 직장 생활에서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아내가 차 쓸 일이 있어. 관리사무소에 맡기지 말고 직접 전해줘. 차 앞에서 전화하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키 하나 건네주는데 무슨 대단한 정성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대리운전 기사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하인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상무님 댁인 한남동 고급 빌라에 도착했을 땐 이미 등줄기에 땀이 흥건했어요. 대형 독일 세단이라 고급스럽긴 했지만 그만큼 크고 낯설었고 신경 써서 운전하다 보니 두통까지 밀려왔습니다. 전화를 걸었죠. 사모님, 차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차가운 목소리로 딱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사모님,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간신히 삼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 동네 참 부촌이구나. 담장 높은 고급 빌라들 사이로 고즈넉한 정원이 보였고 나무 그림자가 흙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정확히는 물 흐르듯 다가왔습니다. 스커트 끝이 허벅지 중간을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길이, 슬리퍼 차림인데도 발끝에 힘이 실린 우아한 걸음걸이, 햇살을 부드럽게 머금은 어깨와 목선 아래로 매끈하게 드러난 팔목까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최상무님이 보내셨어요? 네, 라고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린 건 아마 저만의 착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운전 좀 도와달라고 말 안 하던가요? 한 박자 멈춘 뒤 그녀는 차문을 열고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타요. 좀 멀리 가야 하니까. 뒷좌석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수석도 아닌 뒷좌석에 아주 당연하게 명령하듯 탔습니다. 어디로 모시면 되겠습니까? 신사동에 있는 예담 피부과요. 내비 찍고 가세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목소리는 나긋했지만 시선은 백미러를 통해 저를 꿰뚫는 듯했습니다. 운전을 시작하자마자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꼰 채로요. 시선이 자꾸만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스커트 아래로 드러난 허벅지는 굴곡 없이 매끈했고 다리는 길었습니다. 탄력이 넘쳤고 섹시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햇살 때문이 아니라 제 안의 욕망이 목덜미를 잡아당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저 속물 같은 최상무의 아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혹적이고 야한 여자가 차는 천천히 동네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도로 위 소음이 거슬렸고 엔진 소리도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어쩌면 제 심장 소리 때문이었을지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저 여자를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운전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녀는
그 긴 시간 동안 내내 눈을 감고 있었고, 저는 100m 너머로 보이는 다리선이 드러난 스커트 자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계속 변했지만 제 머릿속은 정체된 채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고 있었어요. 이 여자 왜 이렇게 야하지? 내가 미친 건가? 상사의 아내인데. 뒷좌석에서 그녀가 살짝 몸을 움직이는 순간 스커트 자락이 허벅지를 따라 몇 센티미터 더 흘러내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선을 빼앗긴 제 눈을 100m 넘어 그녀가 알아챈 건 아닐까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도착하자 그녀는 미동도 없이 말했습니다. 잠깐 약 좀 받아올게요. 기다려줘요. 그녀는 차에서 내리면서도 제게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 남겨진 저는 손등에 소금을 뿌린 듯 따끔했습니다. 그게 수치심인지 흥분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기묘한 감정이었습니다. 약 봉투를 들고 돌아온 그녀는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강남에 있는 호텔까지 가줘요. 친구 좀 만나야 해서. 차를 돌리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이건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심부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이 여자의 하루 일정을 위한 개인 기사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 앞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30분이면 나올게요.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요. 딱 그 말만 남기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핸들을 붙잡고 아무것도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졌고 저는 다시금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어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진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한참 후 그녀가 나왔을 땐 어깨에 다른 쇼핑백이 하나 더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살짝 웃으며 말했죠. 고마워요. 박 과장님 덕분에 편하게 다녔네. 근데 박 과장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 35입니다. 그녀가 멈춰 섰습니다. 동갑이네. 난 당신이 나보다 나이 많을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서 이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름도 사적인 대화도 없던 그녀가 갑자기 동갑이라는 말을 꺼내며 미소 지었다는 사실이 이상할 만큼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녀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고 저는 100m 너머로 그녀를 보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결국 몇 번이나 그 허벅지 위로 다시 내려앉은 스커트 자락을 훔쳐보고 말았습니다. 차를 집 앞에 대자 그녀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부탁할 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투엔 명확한 여운이 있었고 그 여운은 분명히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기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있는 방 안에서 자꾸만 그녀의 다리와 동갑이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아온 두 사람. 하지만 한 사람은 상사의 아내, 한 사람은 그의 부하 직원. 그 틈 사이로 무언가 야릇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아주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던 거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녀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더 생각이 나더군요. 운전석에서 본 그녀의 다리, 눈을 감고 기대던 그 몸의 곡선, 그리고 동갑이라는 그 한마디까지.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간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 갑자기 상무님이 자리를 비운다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해외 출장이 좀 길어졌어. 한 열흘쯤. 차는 두고 갈 테니까 집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도와줘. 또 그 여자였습니다. 그녀를 도와야 한다는 말이 반갑다니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박민준 씨? 익숙한 목소리. 오늘 저녁에 신사동 좀 가줘요. 약속이 있어서. 오늘도 운전사 노릇인가 하면서도 네,
하고 차를 몰았습니다. 도착하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 조수석 대신 뒷좌석에 앉았죠. 짧은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긴 팔이었지만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실루엣. 앉자마자 다리를 꼬았고 그 순간 스커트가 다시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차 안은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공기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간에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지루하면 근처 카페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카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만 텁텁할 것 같았고 커피 맛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냥 그 앞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그녀가 들어간 쪽을 힐끔거리다 저도 모르게 그 여자를 쫓아 들어갔습니다. 바로 뒤를 따르진 않았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호텔 로비 소파에서 15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 심장은 쿵쿵 뛰었습니다. 3층 복도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인 실루엣 이서아 씨였습니다. 어떤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고 있었고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지? 그 말이 목에 걸렸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놀라는 듯 했지만 곧 차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저는 입술을 깨물며 자꾸만 한 가지 상상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대신 내가 저 자리에 있었더라면 그녀가 사라진 뒤 저는 그대로 호텔 뒤편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몇 분이 흘렀는지도 모른 채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지도 못한 채 그녀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0분쯤 후 그녀가 호텔 정문 쪽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멀리서도 느껴졌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은 차갑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수석 문을 열고 탔습니다. 늘 뒷좌석에 앉던 그녀가 이번엔 제 옆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팔짱을 끼고 앉은 그녀.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정적은 꽉 막힌 것처럼 무거웠고 엔진 소리조차 불편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한마디도 없이 그녀의 집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 멈추자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녀가 집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서아 씨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 과장님, 오늘 본 건 말하지 마요. 원하는 거 들어줄게요. 이게 협박인지 유혹인지 모를 그 한 문장이 제 안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문자를 받은 그날 밤 핸드폰 화면을 몇 번이나 껐다 켰는지 모릅니다. 오늘 일 말하지 마요. 원하는 거 들어줄게요. 그 문장에 숨이 멎는 듯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워야 했습니다. 잊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반대로 움직였죠. 그 다음 날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날 말씀하신 원하는 거요. 오늘은 초대를 받고 싶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 단 3글자가 도착했습니다. 오세요.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고 두 손에 땀이 고였습니다. 거울을 보고 셔츠를 갈아입고 숨을 길게 내쉰 후 그녀의 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조명도 어둡게 켜져 있었고 창문엔 얇은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그녀는 소파 옆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얇은 니트 아래로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났고 무릎 위로 훌쩍 올라간 슬립 차림.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저 역시 더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입술 끝에 아주 약하게 웃음기가 스쳤습니다. 손끝이 그녀의 어깨선을 따라 움직였고 니트는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숨소리가 뜨거워졌고 공기는 빠르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지 않았고 저는 더 깊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파고들며 무너졌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멈추는 타이밍을 서로 놓쳐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명확히 선을 넘었습니다. 숨이 천천히 가라앉고 소파에 걸터앉은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후회하진 않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등 위로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빼지 않았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선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도 연락이 없었고 저 역시 일부러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그날의 장면으로 가득했죠. 그녀의 입술, 낮게 깔린 숨소리, 아무 말 없이 허락되던 그 밤. 그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닌 감정의 일부가 어딘가 잘려나가 그녀에게 붙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니 그녀였습니다. 박 과장님, 남편 아직 출장 중인 거 알죠? 차 좀 같이 써야 할 일 생겼어요. 그 말이 전부였지만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그녀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쪽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발끝이 소파 아래에서 살짝 보였고 옅은 미소가 입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제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그 터치 하나가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말없이 서로에게 기댔고 그날 밤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익숙한 무엇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대도, 옷을 벗는 동작도, 몸을 포개는 순간도 점점 망설임이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몸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그녀가 잠들어 있는 얼굴을 보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나면 나는 대체 어디로 돌아가야 하지? 그날 새벽 저는 조용히 그녀의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을 때 제 손이 마지막으로 문고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게 무언가를 놓아버리는 감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 가는 길은 이제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지 않아도 됐고 차를 세우는 위치도 신발을 어떻게 벗고 들어가는지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그녀는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안은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거실 TV에선 조용한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반쯤 누워 있었고 베개를 끌어안은 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냥 같이 TV나 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드라마 대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고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를 조금 끌어당겨 그녀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손등이 그녀의 팔에 스쳤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몸을 일으켜 와인잔을 들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님은 내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묻는 듯 하면서도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혼잣말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순간 지금 이 조용한 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말없이 주방 쪽으로 걸어가 잔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천천히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거실 조명 아래 홀로 남겨진 채 텅 빈 와인잔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대로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무런 접촉 없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사라졌고 저는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에 덧붙일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그녀가 조용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문은 다음에도 열려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다정한 약속인지 냉정한 통제인지 분간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에게서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초인종도 눌러보지 않았고 문이 열려 있을 거란 확신도 더는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고 기다린다는 사실이 점점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서로를 안고 기대고 숨을 섞은 사이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런 말들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괜히 시간만 죽이고 있었을 때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요. 몸도 피곤하고 그냥 다음에 봐요. 단정한 문장이었고 그 안엔 미련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이 저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다음, 이 정말 나를 위한 다음일까? 아니면 대체 가능한 누군가의 몫일까? 답을 알기 위해 저는 호텔 주차장을 서성였습니다. 아무 계획 없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그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녀를 봤습니다. 이번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였고 그 누군가는 저보다 훨씬 젊고 웃는 얼굴이 너무나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팔에 손을 얹고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시야 안에서 아주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에 불이 붙은 듯 화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받았습니다. 네, 박 과장님. 그 목소리가 너무 아무렇지 않아서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이랑 진짜 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서로 필요한 걸 나눈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그 말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그날 저한테 문 열어줬어요? 왜 아무 말 없이 손잡고 같이 잤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한숨 섞인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박 과장님, 감정 섞이면 그 순간부터 위험해져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의 불도 켜지 않았고 그녀가 안겨있던 소파 위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은 감정이었습니다. 최상무님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회사 메신저 창으로 조용히 흘러들어왔습니다. 출장 일정이 예정보다 앞당겨졌다는 말에 저는 순간 핸드폰을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잠잠했던 며칠, 질투와 후회로 끓던 마음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누군가의 아내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사 전체 회식 자리가 잡혔습니다. 최 상무님과 이서아 씨 두 사람이 함께 온다는 말에 저는 괜히 숟가락을 3번쯤 닦았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변한 게 없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단정한 원피스에 단아하게 묶은 머리, 조용한 미소. 그 미소가 며칠 전 호텔 로비에서
젊은 남자와 웃던 그 미소와 같은 얼굴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상무님 옆에 앉은 그녀는 늘 그렇듯 웃었고 가볍게 대답하며 잔을 채웠습니다. 어머, 박 과장님, 여기 앉으세요. 제 쪽을 향해 가볍게 손짓한 그녀의 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맑았습니다. 그 자리가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 틈이었다면 버티기 쉬웠을 텐데요. 저는 그녀 옆에 앉았고 그녀는 제가 앉는 그 순간에도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술잔만 들이켰고 어느 순간엔가 최상무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박 과장, 요즘 우리 집 앞에 자주 오는 것 같던데 거기 뭐 숨겨진 맛집이라도 있나? 그 한마디에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서아 씨는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거기 떡볶이집 하나 괜찮은 거 있어요. 박 과장님이 저번에 추천해줘서 갔다 왔죠, 여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감정을 들킬까봐 떨고 있을 때 그녀는 모든 상황을 완벽히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는 저만 불편했고 저만 애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으로 돌아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정말 감정이 아니었을까? 아무도 없는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이미 내 안에서 내 것이 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사무실 복사기 앞에서 마주친 최상무님의 얼굴은 전보다 조금 더 낯설었습니다.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깃든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박 과장 블랙박스 관리 잘하지? 우리 차. 요즘 주차장에 긁힌 흔적이 좀 있더라고. 아무렇지 않게 던지는 말이었지만 심장이 세게 울렸습니다. 그 말 뒤에 깃든 의심이 제 마음속에서 소리를 내며 부풀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차 키를 잡을 때마다 2번, 3번 더 살폈고 한남동 그녀의 집 앞 골목을 지날 때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숨을 죽이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며칠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어느 저녁 오늘 와요. 단 4글자의 메시지를 보낸 그녀는 이전보다 더 짧은 스커트를 입고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와인을 꺼냈고 저는 말없이 따라 마셨습니다. 그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이 먼저 움직였고 숨이 엉켜들었고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듯 천천히 그리고 격하게 얽혔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난 후 그녀는 등을 돌리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요. 가볍게 던지는 말. 그러나 그 안엔 어딘가 위험한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하는 건지, 지금 이 순간을 더 이어가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담배 연기를 창밖으로 흘리며 무심히 말했습니다. 내가 박 과장님 흔드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웃을 수 없었고 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등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이 여자한테 잡혀 있구나. 정확히 그렇게 느꼈습니다. 밖에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안에선 더 차가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에게서 문자가 온 건 최상무님이 다시 출장을 떠난 날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잠깐 와줄 수 있어요?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심장만 크게 울렸고 저는 핸드폰을 쥔 채 오래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또 그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열려 있을까? 잠시 서성였지만 이번엔 닫혀 있었고 제가 조심스레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이 생각보다 너무 차분해서 되려 불안해졌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익숙한 거실 풍경, 조명이 약간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식탁엔 와인 2잔이 미리 따라져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잔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마주 앉아 와인을 마셨고 그녀는 한 모금 마신 뒤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한 거 그동안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투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했고 저는 그 담담함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으로 저를 불러주신 겁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잔을 비우고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천천히 덮었고 우리는 다시 서로의 숨소리로만 대화했습니다. 그 밤은 어딘가 마지막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더 조심스럽고 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 그녀는 곧장 이불을 끌어올렸고 저는 등을 돌리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침묵이 마치 대사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새벽녘 그녀는 먼저 일어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나한테 기대면 안 돼요.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묻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들어도 제가 원하는 말은 듣지 못할 테니까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말까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문고리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문은 이제 내가 잠글 거예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저는 조용히 그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와 저 사이의 끝처럼 낮고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리 멀리 가도 그녀의 체온이 몸 안에서 식지 않았습니다. 끝났다고 믿고 싶은 밤이면 그녀의 숨소리가 귓가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 문은 닫혔지만 저는 아직도 그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조용히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신다면 잘 들었다는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숨막히고 더 가슴 뛰는 이야기로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